내 이름은 고타니 카나, 22살의 편의점 알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흔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나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고 소녀가장이다. 엄마는 병약한 체질이라 집에서 요양 중이고 내가 일을 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니? 엄마가 우리 딸 이렇게 고생시켜서. 내 몸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너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고생은 누가 고생을 한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얼른 누워. 엄마 잘 쉬고 맘 편히 가져야 빨리 건강해진다는 거 몰라? 우리 집 형편은 유복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 유복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내가 기억하는 한 항상 궁핍하게 살아왔다. 수입이 적다 보니 방세가 밀리는 일도 다반사였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월세를 내가면서 빠듯하긴 하지만 지금까지 생계를 어렵게 유지해왔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돼. 가나씨, 이쪽 진열대도 상품 부족하니까 좀 채워줘. 네, 지금 갈게요. 지금 나의 생활을 행복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다. 나는 최소한 불행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에겐 아직 엄마가 있으니까. 세상엔 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와 엄마는 아직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을 거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어느 시점부터 모든 것이 더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나야, 집에 있니? 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이번 달 방세는 며칠 전에 입금했는데요. 그게 내가 온 건 방세 밀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데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다음 달까지 방을 좀 비워줬으면 해서. 네? 아니 갑자기 왜요?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왜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흥분만 하지 말고 내 얘기를 좀 들어봐. 그게 얼마 전에 어떤 대기업에서 새로 개발 계획을 세웠다면서 적당한 땅을 찾고 다녔나 보더라고. 평당 가격도 엄청 좋은 조건으로다가. 그래서 여기 새들은 사람들만 다 나가면 땅 내놓으려고. 나도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칠 수는 없잖아. 그건 너무 아저씨 입장이죠. 여기 저희 말고도 새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세입자들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도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허참, 아까부터 어른 말에 꼬박꼬박 토달면서 시건방지네 정말. 너 내 말 잘 들어. 법이 어쩌고 저쩌고 누구 협박하는 거야 뭐야? 여기서 니들한테 들어오는 쥐꼬리만한 월세 백날 받아봤자 이 땅 팔아서 얻는 이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 근데 내가 니들 사정 생각하게 됐냐고. 이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세입자들 형편 봐주다가 눈앞에 굴러들어올 로또를 놓칠 바보가 세상 천지야 어디 있어?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겨우 한 달 동안 이사갈 집을 어떻게 구해요? 저도 저지만 저희 엄마 몸이 안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산송장처럼 누워만 있는 니네 엄마? 그럼 내가 특별히 인심 써서 한 사람당 2만 원씩 위로금 쪼로 줄게. 이 돈도 너네 같은 사람들한테는 거금이다. 저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최소한 엄마가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실 수 없겠어요? 아저씨 부탁드려요.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돈 받고 얼른 이 집에서 나갈 궁리나 하라고. 없이 사는 것들은 이렇게 질척거려서 사람을 귀찮게 한다니까. 네 엄마가 언제 좋아질 줄 알고 기다려달라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미 그 회사하고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다음 달까지 안 나가면 니들이 여기 붙어있건 말건 이 아파트는 철거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보고 어쩌라고. 겨우 한 달 안에 어디서 집을 구하라는 거야. 이제 어쩌면 좋지. 다음 달까지 여기서 나가달라는 말은 그냥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엄마의 몸 상태는 아직도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사갈 집이 그렇게 빨리 구해지리라는 보장도 없고 이사하는데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형편으로는 이사갈 집이 구해진다고 해도 그 돈을 마련할 금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집주인한테서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받는다고 해도 이사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제 어쩌면 좋지. 어디로 가지? 좀 더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찾으면 형편이 나아지려나. 머릿속이 온통 그런 고민들로 가득했지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도 부탁할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대책도 찾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허비하면서 속을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나야, 이것 좀 봐라.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얘기가 꼭 우리 두고 하는 얘기 같구나. 응? 지금 저 방송 말하는 거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생활센터라는 곳에서 도움을 주나 보네. 그럼 혹시 새 살 곳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도움이 될 만한 방송을 보게 되었다. 그 방송에 따르면 국민생활센터라는 곳에 가면 여러 곤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복지정책이나 도움이 될 만한 법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 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국민생활센터라는 곳으로 향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실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는데요. 엄마는 집에서 요양 중이시고 갑자기 이사를 할 만한 경제적 형편도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아, 네, 그러세요. 법률상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계약상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의 동의 없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도 집주인이 법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쫓을 거라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네. 설마 그럴 리가요. 건물주가 만약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소송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숙지하고 있을 텐데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재판이요? 센터 직원의 입에서 나온 재판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집주인이 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세입자들을 내보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소송을 걸려면 변호인 선임료가 발생하고 혹여 변호사 비용이 무료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세입자들이 긴긴 재판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재판을 걸더라도 집주인과 시간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결국 재판을 연다고 해도 세입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법에 의한 보호가 아닌 또 다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죄송한데요. 소송이니 재판이니 그런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요? 그렇다면 남은 건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 정도가 되겠네요. 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요? 그 제도를 이용하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다만 생활복지자금대출 제도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국민생활센터에서 알려준 대로 생활복지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았다. 사회복지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심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심사를 통과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은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나는 생활복지자금대출 제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네, 심사에서 탈락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나와 엄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만 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점장님한테 부탁해서 잔업을 늘려달라고 해볼까? 아님 지금이라도 월급을 좀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알아보는 게 나을까? 나는 우선 급한 대로 점장님께 잔업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점장님, 저 잔업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잔업을? 글쎄, 사정은 딱한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우선 카나 씨한테 일을 주려면 다른 사람 업무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라서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다른 알바생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전 그렇게 복잡한 줄도 모르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점장님께 물어본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생길 거라고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모든 일이 내 생각처럼 풀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내 생각대로 뭐 하나 되는 게 없네. 이제 어쩌지? 어쩌면 좋지? 남들처럼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월급을 많이 주는 데서 오라고 할 리도 없고 정말 거기까지 내려가고 싶지는 않은데 술 따르는 일이라도 해야 하나? 출구가 없는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다. 학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고수입의 좋은 직장을 구할 것이며
경제적인 여유라고는 찾을 수 없는 내가 설사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간들 조건 좋은 사람들 틈에서 버텨낼 자신도 없었다. 집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지. 이제 우리에게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은 점점 촉박해왔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떡하지? 저 할머니 괜찮으신가? 의자에 앉아 계신데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 그날 공원에서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싸고 계신 어떤 할머니를 보게 되었다. 어쩐지 걱정이 된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저 할머니 괜찮으세요? 친절하기도 하지. 괜찮아요. 고마워요. 난 그냥 짐이 좀 무거워서 잠깐 앉아서 쉬는 거였어. 나이 드니까 이깟 짐 하나도 들기가 힘들어. 아프신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짐 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그래도 괜찮겠어요? 아가씨도 바쁠 텐데 미안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저 지금 안 바빠요. 할머니 도와드릴 시간 충분해요. 나는 처음 뵌 분이지만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게 되었다. 내가 모르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려고 한 것은 내가 저 할머니라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렇게 나는 할머니의 짐을 들고 역 근처의 택시 승강장으로 갔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좀 나네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내가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한번 올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요? 이거 섭섭해서 어떡하지? 그럼 내가 다음에 찾아갈게요. 나는 토우마 톰이라고 하는데 아가씨 이름은? 저는 카나예요. 고타니 카나라고 합니다. 그래요, 코타니 카나씨. 오늘은 신세 정말 많이 졌어요. 그렇게 할머니를 택시 타는 곳까지 바래다 드리고 서로 통성명을 한 뒤 헤어졌다. 실례하겠습니다. 코타니 카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원하게 된 동기는 이즈음 나는 알바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주급으로 페이를 받을 수 있고 수당이 높은 파견근무 회사를 찾아서 등록을 해두었었는데 회사와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경험 부족, 경력 부족, 학력 미달 등의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탈락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심한 시간만 흘렀고 어느덧 강제 퇴거일 전날이 되었다. 어떻게 이사 준비는 다 됐어? 아니 이게 뭐야? 배지라는 거야 뭐야? 여태 짐 하나 안 싸놓고 뭐 하자는 거야?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사갈 형편이 안 되는 건 아저씨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안 나가고 버틸 작정인가 본데. 그래봤자 내일 시간 되면 철거 작업 시작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토지 매매 계약은 이미 완료 단계에 왔다는 것만 알아둬. 그런데도 안 나가고 버티다가 너만 다칠 텐데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나가고 싶어도 아무 방법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내일 당장 살고 있는 곳이 철거된다고 해도 정말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린 그때 혹시 그쪽이 토지 소유주인 카자마 씨인가요? 네? 그렇긴 한데 누구시죠? 나는 이 토지와 매매 계약을 맺은 토우마라고 합니다. 에? 이거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내가 거래할 땅인데 와서 직접 한번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타니 카나 씨한테 신세를 갚을 일이 좀 있어서요. 네? 신세를 갚다뇨? 토미 할머니가 여길 어떻게 알고 오셨지? 나는 대체 왜 그때 짐을 들어드렸던 할머니가 우리 집 앞에 와 계신 건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야 하는 나를 앞에 두고 토미 할머니는 편안한 모습으로 말을 걸어오셨다. 카나 씨, 지난번 일은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더 빨리 인사를 하러 오고 싶었는데 핑계 같지만 내가 요즘 좀 일이 많았거든요. 인사한다고 하고는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 집 문제로 얘기 중이었던 것 같은데 나한테도 말해줄 수 있겠어요? 네! 실은 여기 계신 집주인 아저씨가 여기 건물 토지를 팔 거니까 이사를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게 내일이 기한 날짜라 만약에 내일까지 이사를 안 가면 내일 아파트에 사람이 있건 없건 무시하고 철거 작업을 시작할 거라고 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가자마 씨, 지금 카나 씨가 한 말이 다 사실인가요?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나요? 우리한테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자마 씨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법률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줄은 지금에야 알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토미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함께 온 비서에게 녹음된 내용을 재생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집주인과 내가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재생되어 흘러나왔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니? 비즈니스는 신용이 최우선입니다. 가자마 씨처럼 법도 사람의 도리도 무시하고 자기 뱃속만 챙기는 사람과는 절대 계약할 수 없어요.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잠시만요.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주인과 토미 할머니의 토지 매매 계약은 없던 일이 되었고 나와 엄마는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하지만 토미 할머니의 답례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카나, 너만 좋다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데. 네? 제가요? 너라면 반듯하고 정직해서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최근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네가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해줬으면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 학력도 경력도 없는 내가 토미 할머니의 회사에서 중역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 아파트 집주인은 계약 위반이 알려지면서 주변으로부터 신용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그 아파트에는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수입이 없어진 집주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공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엄마,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은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잖아. 이게 다 우리 딸 덕분이야. 고맙다. 나와 엄마는 토미 할머니의 도움으로 직장도 구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역 전용 사원 아파트로 집도 옮길 수 있었다. 이사에 필요한 것들도 모두 토미 할머니가 준비해 주셨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하다. 그때 내가 공원에서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나를 찾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 큰 행운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를 도우려 했던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 내 이름은 오카자키 에리, 20살의 대학생이다. 이번엔 지극히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내게 일어난 드라마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지방에서 혼자 상경했다. 대학에 다닌 지는 1년이 지났고 나름대로 대학 생활에 적응도 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알바도 하며 많지는 않지만 친구도 있다. 이렇게 바쁘지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에게 대학 동기인 무라카미 에이지라는 남자를 소개받았다. 만나서 반가워. 난 에이지라고 해. 친구한테 들었던 것보다 더 예뻐서 놀랐어. 얼굴도 꽤 괜찮고 이런 멘트도 부담스러운 작업 멘트 같지 않게 쓱 말하던 남자였다. 아직 모쏠이었던 나는 그런 그가 마음에 들었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하다가 사귀게 됐다. 하지만 야! 답장 좀 해! 미안, 지금까지 알바 중이었어. 말했지? 내 라인은 바로 답장하라고! 아까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비워두라고 라인 했잖아? 그리고 몇 시간 지났어? 미안해, 다음부턴 안 그럴게. 됐고! 몇 시간 지났는지 다 말해. 3시간 지났어. 이 3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근데 어제 알바 있다고 미리 말했잖아. 변명하지 마! 뭐야, 내 탓이라는 거야? 미안해, 그런 말은 아니었어. 됐어, 다음부턴 조심해. 그래서 토요일은? 미안, 나 그날 알바야. 뭐? 안 된다고? 응, 미안. 장난해? 모처럼 내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는데.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근데 토요일이면 내일 모레잖아. 이렇게 갑자기는. 그럼 그 알바를 관두면 되잖아. 난 네 남친이야. 알바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미안, 어떻게든 해볼게.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렇다. 그의 태도는 사귀자마자 180도 달라졌다. 마치 나를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은 일상 다반사다. 처음엔 꾹 참고 사귀어왔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나는 헤어지기로 했다. 데이트가 끝난 저녁 나는 남친 차 안에서 헤어지자고 말했다.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지금까지 고마웠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꾹 참고 좋게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너 딴 남자 생겼어? 누구야? 말해!
아파! 이거 놔줘! 남친은 눈이 충혈돼서는 내 손목을 꽉 잡고 대답을 강요했다. 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어찌어찌 손을 뿌리치고 차에서 내렸다. 그렇게 도망치려고 뛰어가는데 무려 남친이 차로 내 뒤를 받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남친의 차는 넘어진 나를 무시하고 그대로 황급히 떠나버렸다. 의식은 있어서 일단 구급차부터 불렀다. 불행 중 다행으로 넘어진 충격으로 다리에 골절이 생겼지만 그 외에 큰 부상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전치 2개월의 부상을 입었고 일주일간 입원도 해야만 했다. 그동안 남친은 날 보러 와주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동기이자 친구인 나오코에게 이 일을 말했다. 전화로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자 이거 완전 범죄잖아. 당연히 이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라고 했다. 남친을 감싸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를 키우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나는 그냥 다 잊고 살자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처를 치료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기도 했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것도 싫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친구에게 부탁해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신고를 끝냈다.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에게 연락은 없었다.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한다고 했으면서 경찰 수사에 의심을 품고 있던 중 무려 에이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다쳤다며? 괜찮아? 덕분에 전치 2개월 부상당했어. 그거 참 힘들었겠네. 빨리 나아라. 빨리 나으라고? 적어도 미안하다는 사과라도 해. 사과? 내가 왜? 그럼 그렇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말해두겠는데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경찰 말이지? 그래서 신고한 후에는 어떻게 됐는데? 지금 나한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수속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야. 그렇군. 근데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국회의원이잖아.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들었어. 맞아. 옛날부터 지주였으니까 우리 아빠 영향력이 엄청나. 이 지역 회사 사장도 우리 아빠 앞에선 고개도 못 들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연줄도 엄청 많지. 사장님들, 병원장들, 이 지역의 경찰서장도 말이야. 뭐? 잠깐만, 설마 아빠 힘으로 무마시켜버린 거야? 글쎄,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어디까지나 그냥 조언하는 건데? 경찰에 신고해도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구나. 그럼 빨리 낫길 바래. 아무리 그래도 무마시켰다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상 경찰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경찰에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대충대충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의혹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다리가 다 나은 후에도 경찰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물론 에이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너무 분한 나머지 다리가 다 낫고 나서도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분명 그를 맞닥뜨리면 거만한 얼굴을 할 게 분명했다. 그 생각만 하면 분노를 억누를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났다. 그러다 나오코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 다친 데는 좀 어때? 사실은 벌써 다 나았는데 학교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치. 그 쓰레기 새끼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학교에 나오고 있으니까. 경찰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지? 응.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걔가 직접 자기 부모님을 이용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말했을 리도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 어떤 사람? 그 쓰레기 새끼의 누나. 걔보다 8살 많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대. 그러고 보니 누나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나오코랑 아는 사이였다니 처음 알았어. 나도 방금까진 몰랐어. 어? 그 언니 이름이 시즈카래. 학교에서 시즈카 언니가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애리랑 이야기하고 싶으니 연락 좀 대신해달라고. 왜? 그것보다 용건이 뭐든 간에 이제 난 엮이고 싶지 않은데.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제발 부탁 좀 한다고. 만나게만 해주면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에이즈 가족과는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치료비를 보상해준다는 말이 고맙긴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즈카 씨를 만나기로 했다. 며칠 후 대학 근처 카페에서 다 같이 만났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며 그녀는 저희 아빠와 동생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나는 내 속 안에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빵 터져버렸다.
당신네 집안 사람들 진짜 이상해요. 진짜 최악이에요. 쓰레기 집안. 사실은 당신이랑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속안의 울분들을 모두 터뜨렸다. 시즈카 씨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시즈카 씨는 내 절규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내가 겨우 침착성을 되찾았을 때 에리 씨 말이 맞아요. 저도 그 사람들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시즈카 씨와 만나고 몇 주 후 대학을 포함해 지역 전체에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고 그건 큰 화제거리가 됐다. 신문에는 유력한 지역의원과 경찰 간부의 유착관계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유력한 지역의원은 보나마나 에이지의 아빠였다. 사실은 시즈카 씨는 신문기자다. 정치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정의의 저널리스트였다. 그런 그녀가 자기 아빠의 부정을 고발한 게 바로 이 기사였다. 이젠 에이지의 아빠를 체포하는 것도 시간 문제였고 그와 유착되어 있던 경찰 간부도 궁지에 몰린 듯했다. 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학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년이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어머, 오랜만이야. 에이지가 창백한 얼굴로 내게 다가온 것이다. 그 기사에는 의원이 자기 아들의 범죄를 무마시켰다는 이야기도 쓰여 있었다. 어이없게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적도 있었다. 그날 나는 시즈카 씨에게 부상당한 경위를 인터뷰 형식으로 이야기했다. 물론 이 기사엔 내 인터뷰도 실렸다. 내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에이지의 만행은 눈 깜빡할 새에 대학 안에 퍼졌다.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가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그의 말을 대충 받아 넘겼더니 이 인연이 죽여버린다! 그는 내 목을 졸랐다. 주변 사람들이 바로 떨어뜨려줘서 큰일이 나진 않았다. 그 후 그는 경찰에게 잡혀갔고 나도 폭행죄로 그를 고소했다. 이번만큼은 그를 지켜줄 아빠도 없었고 경찰도 이번 일로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빠른 대응을 취해야만 했다. 에이지는 보란듯이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물론 대학도 퇴학당했다. 이렇게 부자가 나란히 범죄자가 되어 앞으로의 인생을 범죄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물론 그들을 동정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내 이름은 이시가미 아유미, 32살의 지극히 평범한 주부이다. 이번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충격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집은 나와 남편, 아들과 시어머니까지 넷이 함께 지내고 있다. 3년 전에 산 중고주택에서 살고 있고 풍족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이다. 남편 토시아키는 나보다 4살 연상으로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남편으로서 딱히 불만은 없다. 아들 류이치는 현재 5살이다. 남편을 닮아 느긋한 성격을 가진 아이로 내가 아들 바보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배려심 많고 정말 착한 아이다. 시어머니인 미사에 씨 역시 온화하고 상냥한 분이다. 흔하디 흔한 시집살이는 1도 없고 우리의 고부관계는 나름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평범한 우리 집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가족끼리 료칸으로 온천 여행을 갔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편안하게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물이 정말 좋구나. 정말 그렇네요.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먹으렴. 예. 맛있었던 음식 생각에 입맛을 다시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 형님네 부부도 오고 싶어 하더라. 다음엔 형님네 부부도 같이 오자. 이렇게 약 3일 만에 집에 도착했고 시간은 밤 9시였다. 집에 오자 뭐니 해도 우리 집이 최고임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부터 먼저 갈아입으려고 침실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무려 처음 보는 여자가 알몸으로 누워있었던 것이다.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내 비명을 들은 가족들도 모두 침실로 뛰어왔고 이 광경을 본 가족들도 넋을 잃고 말았다. 참고로 여자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족 중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나는 안전상 시어머니와 아들에게 다른 방으로 가 있으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다가갔다. 저기요,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10초 정도 흔들었더니 드디어 그녀가 일어났다. 초점이 안 맞는 눈으로 우릴 한참 보더니 도시아키 씨, 보고 싶었어요.
무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알몸인 채로 남편을 껴안는 것이 아닌가? 네? 나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잠깐만! 당신 누구야? 짓궂게 왜 그래요? 후카예요. 이 여자의 이름이 후카인 듯했다. 아니, 그것보다 꽤 돈독한 사이인가 보네. 그런 거면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후카라는 여자가 남자의 내연녀인 듯했다. 나는 극대노한 감정을 담아 소리 질렀다. 여보, 아직도 화났어? 그건 말이지. 어쩌면 평생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 아까도 말했잖아. 나도 저 여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판 모르는 남인데 저 여잔 당신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토시아키 씨 보고 싶었어요 라고 분명 말했잖아. 나도 그걸 모르겠어.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하지 그랬어. 그니까 아니라니까. 정말 오해야. 맹세코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어머? 난 당신이 바람 피웠다고 말한 적 없는데?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구나. 그거야. 네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렇지. 내가 네 입장이었어도 불륜을 의심했을 거야.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면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나야말로 바람 피운 적 없어. 의심하는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니까 진정 좀 해.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 난 지금 매우 냉정한 상태야. 지금 실력 있는 이혼 변호사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거든. 맞다. 당신이 소중히 아끼는 그 차 내가 가질게. 이혼할 필요 없다니까. 그건 피해자인 내가 정할 일이야. 나도 피해자야. 바람 피운 주제 피해자 코스프레라니. 최악을 넘어서 쓰레기네? 왜 바람 피운 걸 전제로 깔고 말하는 거야. 계속 말하지만 난 바람 안 피웠어.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우리 말 좀 하자. 제발 집에 들여보내줘. 결국 후카라는 여자는 남편과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따졌다. 저 정신 나간 여자는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나도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지인, 거기다 알몸으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정도라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처음 보는 여자야. 부탁이니까 제발 믿어줘. 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다. 잠깐만, 내 말 좀 들어줘. 말해봤자 입만 아프지. 이때 나는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고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지금은 이때의 잘못을 무지 반성하고 있다. 내 이름은 토시아키. 34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지금 나는 아내와 대판 싸우는 중이다. 그 이유는 우리 집에서 자고 있던 여자가 나를 껴안았기 때문이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나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저 여자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날 의심한다고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변명할 새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일단 오해부터 풀어야 했으므로 내키진 않았지만 후카라는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일단 그녀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향했다. 담당 형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죄송하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나는 취조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생기라곤 전혀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가 자리에 앉으니 천천히 고개를 들고는 토시아키 씨 와주셨군요. 너무 기뻐요. 소름 돋는 웃음을 띄웠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저는 당신을 몰라요. 어디서 날 만난 건지 말해줘요. 그러자 그녀는 이럴 수가 너무해요. 함께 사랑을 나눈 적도 여러 번인데 라고 말하며 뻔뻔스럽게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울면서 나와의 추억을 조금씩 이야기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나는 이 소동의 원흉에게 연락을 했다. 형,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아, 무슨 일이야? 후카라고 하는 여자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후카 씨가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왔거든. 그것도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 헐, 한바탕 난리 났겠네. 방금 후카 씨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후카 씨가 말하길 바에서 나랑 알게 된 거래. 난 알쓰라서 술은 입에도 못 대는데 이상하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대충 감이 잡히지? 그리고 후카 씨는 나랑 사이도 좋고 몇 번이나 잠자리도 같이 했대. 근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충격을 받았더나 봐. 한마디로 위험한 여자라는 거지?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무시해. 근데 후카 씨가 나랑 만났다는 바 이름 나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바 이름이 쇼트바 모니로봇이었대. 형 거기 단골이잖아. 그치?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없어? 설마 내가 네 이름으로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지. 뭐 보통 형제들끼린 그럴 수가 없지. 근데 우린 가능하잖아. 왜냐면 우린 쌍둥이고 누가 봐도 우린 똑같이 생겼으니까. 몰라.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럼 지금 내가 거기로 갈까? 형수님도 같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알았어. 다 내가 그런 거야. 그렇다. 사실 나와 형 토시로는 진정한 일란성 쌍둥이다. 부모님도 가끔 헷갈려 하실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우린 똑 닮았다. 형은 내 이름과 내 직장까지 도용해 후카 씨와 만나온 듯했다. 형이 내 이름을 도용한 이유는 전에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울 때 형의 이름과 직장을 알려줬는데 불륜 상대가 직장에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형은 나인 척 행세했다고 한다.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제발 부탁이니 네 형수한테 비밀로 해줘. 라고 했지만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나는 형수님께 모두 말했다. 형은 험악한 얼굴로 달려온 형수님에게 풀스윙 따기를 맞았다. 후카라고 하는 여자는 형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정신이 살짝 이상해졌고 그대로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부디 치료를 받고 다시 좋아지기만을 바랄 뿐이다. 형은 이혼당했고 큰 금액의 위자료도 청구당했다. 오해가 풀린 아내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내가 너무 심했어. 물론 나는 아내를 용서했고 우리 가족은 원래의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제 이름은 하자마 타로 50살의 회사원입니다. 제게는 답이 안 나오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류지입니다. 나이는 42살, 직업은 자칭 우리 집 경비원이며 무직입니다. 병? 아니요. 단기휴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류지는 대학을 졸업한 후 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갔지만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뒀습니다. 그 일 이후 일도 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의 등골을 파먹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부모님은 취업하라고 몇 번이나 다그쳤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회사 다니다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책임질 거야? 내 장점을 몰라주는 회사가 잘못한 거야. 내 부모면 당연히 나를 책임져야지. 라고 하니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연세도 이제 곧 70대 끝자락이라 더 이상 부모님께 빌부터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도 여행에 보내드리며 잠시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저 녀석도 본인 일은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무려 동생은 제가 부모님께 선물한 여행 티켓을 인터넷에서 팔아 게임머니로 몽땅 써버린 겁니다. 류지! 너 대체 뭐하는 놈이야? 부모님께 선물한 티켓을 네 맘대로 팔아버리다니! 잘 먹었습니다. 너 지금 장난해? 장난은 네가 하고 있잖아. 날 굶겨 죽일 생각이야? 3일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잖아. 내 밥은 우리 집 할망구가 차려줘야지. 너 지금 뭘 착각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언제까지고 네 옆에 살아계실 것 같아? 게다가 몸도 많이 약해지셨다고. 지금 효도를 안 하면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 부모라면 아이를 위해 뭐든 해야지. 죽을 때까지 날 위해서 일하라 그래. 이제 나 잘 거니까 방해하지 마. 지금 잔다고? 아침이 8시인데? 길드원이 로그인을 안 해서 그래. 다들 일 갔으니까 그렇지. 나도 일하느라 피곤해. 뭐? 뭐야? 너 일하고 있었어? 계속 하고 있었어. 계속? 돈을 모아야 하거든. 사고 싶은 무기 사려면. 게임머니잖아, 이 멍청이 자식. 아침부터 설교 수고해. 야, 류지! 야! 동생은 백수 주제의 게임 페인입니다. 엄마 말로는 주로 저녁에서 아침까지 일어나 있는데 자꾸 뭘 혼자 중얼거려서 그게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게임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푹 빠져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동생의 게임 속 현질은 장난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멋대로 썼고 그 사실을 안 엄마가 카드를 막자 소비자 금융에서 돈을 빌려서 독촉장이 집에 오고야 말았습니다. 덕분에 돈은 물론 부모님 집에는 돈이 될 만한 물건도 거의 없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변한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그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부터였습니다. 동생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시험에서 1등을 한 적도 있고 학예회에서는 응원단장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동생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형인 저도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변 반응 덕에 동생은 자긴 뭐든 할 수 있다며 스스로를 과신했습니다. 제1지망 대학에 합격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까진 좋았는데 회사의 거센 파도가 지금까지 접은 적 없던 동생을 덮쳤습니다. 수정하기 전 자료를 왜 들고 간 거야? 어제 확인할 때 고치라고 말했을 텐데. 그치만 이 자료는 제가 더 잘 만들었어요. 거래처 직원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제 자료 덕분에 거래처 미팅도 잘 성사된 거 아닙니까? 네가 쓴 내용은 닭상 공론에 가까워. 이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이대로 안 되면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그걸 알고 한 거야? 자기가 실적을 못 쌓게 되니까 괜한 사람 트집 잡네. 무능한 주제. 내가 해내겠어. 이 자료대로 안 될 리가 없잖아. 1개월 후. 하자마군,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원래 이야기랑 다르지 않은가? 이게 말이죠. 왜 이렇게 된 거지? 내 계획대로 안 됐잖아. 그거 봐. 내가 말한 대로 됐잖아. 어서 사과드리러 가자. 사과하러 가자고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 참 아직도 그 소리야? 전 몰랐어요. 부장님이 제대로 알려만 줬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조언해 줬잖아. 그런 건 조언이라고 할 수 없죠. 진짜 제가 잘못했으면 부장님이 수정한 자료를 직접 들고 갔으면 됐잖아요. 이번엔 당신이 내 상사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일어난 실수입니다. 전 잘못 없어요. 동생은 사죄하러 가지도 않고 오히려 부장님께 사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동생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류지, 요즘 계속 집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일은 괜찮은 거니? 관뒀어. 뭐? 그럴 수가. 왜? 그 꼴통들하고 일을 같이 못하겠으니까 그렇지. 내 가치도 몰라보는 속물들 같으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난 지금 상처받았어. 휴식이 필요하다고. 휴식은 언제까지? 조용히 좀 해, 이 할망구야. 원래 그 회사도 니네가 괜찮을 거라고 해서 간 거잖아. 근데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니네 탓이야. 어쩜 그런 말을. 우린 그저 네가 멋진 어른이 되길 바래서. 훌륭한 어른이 될 테니까 돈 좀 줘봐.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로부터 30년, 동생은 투자받은 돈의 절반을 게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되면 하층민들을 무시하며 살 수 있지. 그 동기는 불순했지만요. 하지만 어려운 국가 자격증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반년 만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 후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알바 광고를 보고 해보더니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포기. 요즘은 유튜버 같은 것도 해본 모양입니다. 내가 유명해져도 내 덕 볼 생각은 하지 마. 라는 연락이 와서 알게 된 것뿐입니다. 컨텐츠는 게임 중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조회수는 7회였습니다. 실효회가 없는 대신 좋아요도 없었고 댓글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 동영상은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쪽의 빌부터 살아가면 된다. 혼자가 되더라도 집이 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연봉 1,000만엔의 게이머가 될 수 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남자. 동생의 머릿속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빠가 암에 걸렸고 치료를 한 보람도 없이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엄마는 동생에게 직장을 구하라고 말도 해봤지만 아직 할망구 연금이 남았잖아.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엄마를 밀쳤습니다. 엄마, 집은 그놈 주고 나랑 같이 살자. 무슨 일 생기기 전에. 그치만 아빠 묘지를 지켜야지. 거기에 아빠가 잠들어 계시니까.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타로한테 연락할게. 하지만 엄마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류재, 너 왜 구급차를 안 부른 거야? 닥쳐! 내 책임이 아니야! 엄마가 복도에 쓰러져 있는 걸 그냥 내버려둔 게 누군데? 난 자는 줄 알았지!
뭐든 똑 부러지시던 엄마가 복도에서 잠을 잘 리가 없잖아. 난 그 할망구한테 관심 없어. 아빠의 죽음으로 상상 이상의 충격을 받은 엄마는 장례식이 끝나고 1개월 후 집 1층 복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왜 밥을 안 차려주는지 따지러 갔고 그때 쓰러진 엄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러진 엄마를 넘어 거실로 갔고 컵라면을 끓여서 그대로 2층 동생의 방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빠가 돌아가실 때 그랬던 것처럼 동생은 4개 모두 다 떠넘기고 장례식장엔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날 밤, 어이 형, 유산 상속은 얼마야?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 나한테는 인터넷 친구가 엄청 많거든. 구란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어. 장례식에도 안 온 주제에 뻔뻔하게도 돈을 달라니 정말 넌 기생충 그 자체구나. 닥쳐! 부모 돈은 내 돈이기도 해. 유산 상속은 친자인 내게도 권리가 있어. 그니까 구라치지 말라고. 그런 거 없어. 구라치지 마. 거짓말 같으면 네가 직접 알아봐. 이랜도 없다고? 그렇게 큰 장례식을 치러놓고? 없어. 부모님이 남기신 돈은 모두 장례식에 썼어. 유언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부족한 돈은 내가 채웠고. 장례식을 그렇게 크게 치러줬다고? 그럴 리가 있겠냐? 크기는커녕 그냥 약소했어. 엄마가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럼 왜 돈이 없는 건데? 네가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하니까 그렇지. 그걸 왜 몰라? 난 돈 쓴 적 없어. 네가 뽑기 하는데 돈 쓰고 무기 사는데 돈 쓰고 다달이 네가 쓴 10만 원을 벌려면 일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알아? 70이 넘은 엄마가 왜 알바를 해야 했는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 전부 다 네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근데 넌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러 오지도 않았어. 이젠 후회도 늦었어. 그 할망구 내가 알 바야? 돈이 없으면 이 집 줘. 강제로 쫓아내면 다 불태울 거야. 너 집 유지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긴 알아? 그건 상관없어. 멍청하긴. 난 집 한 돈으로 살아갈 거니까. 멍청한 건 너야. 가장 가까운 역에서도 집까진 차로 와야 하는데 그것도 지은 지 50년이나 지난 주택을 누가 사겠어? 안 그래도 인구수까지 줄고 있는 시대인데. 아니 그래도 집이잖아. 집이니까 더 문제지. 네가 구매자가 돼서 생각해봐. 낡은 주택이랑 신축 주택 뭘 살래? 아직 일본은 신축이 더 잘 팔려. 수백만 원에 팔리는 것도 감사해야 할 정도라고. 농담이지? 그럼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옛날부터 계속 말했잖아. 일해! 싫어. 왜? 마음만 먹으면 연봉 1,000만 원의 게이머가 될 수 있다며. 그렇긴 한데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뭐라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준비할 시간이라면 충분히 줬잖아. 적어도 30년은 줬을걸? 아무리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야. 형, 당분간 나 좀 도와줘. 친동생이잖아. 난 부모님의 장례식도 나 몰라라 하는 동생은 둔 적 없어. 이번 기회에 자립해 류지. 형네 집으로 쳐들어갈 거야. 말해두는데 네가 아는 그 주소에선 이제 안 살아. 뭐? 정근 때문에 이사했어. 그럼 지금 어디 사는데? 내가 그걸 왜 알려줘? 잠깐만, 동생 죽는데 구경만 할 거야?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구경만 한 놈이 그게 할 말이야? 입만 살아가지고 그 입을 돈 버는 데 써봐. 잠깐만 형! 그 이후로도 동생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며 연락해왔지만 모두 차단. 그 사이 연락이 뚝 끊긴 걸 보니 폰 요금이 연체됐음을 직감했습니다. 1년 후 우연히 부모님 집 근처로 외근 갈 일이 있어서 차로 몰래 집을 살펴보니 집 앞엔 매물이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은 제 충고를 무시하고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팔리진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업무상 지나친 공원의 무료급식소에서 동생을 닮은 남자가 줄을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일이 바빠서 확인하진 못했지만요. 설령 진짜 동생이라고 해도 이제 와서 동생을 도울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녀석에게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부디 스스로 잘 이겨내길 바랄 뿐입니다. 내 이름은 미츠하시 타카야. 현재는 28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엔 나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진흙탕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로 광고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다. 26살 때 입사했다.
이 회사에서 나는 2살 연하의 마키라고 하는 여자와 만나 사귀게 됐고 반년 전에는 결혼도 했다. 결혼 전 마키의 행동은 항상 조심하고 겸손했었는데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자 180도로 달라졌다. 우리는 신축 신혼집을 사게 됐고 이제야 신혼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싶었는데 어머, 집이 정말 좋다. 엄마 방은 2층이야. 신혼집에 입주하자마자 뜬금없이 장모님이 들어오셨다.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게 됐다. 참고로 나는 이 일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엔 취업 활동 중인 처제까지 와서 일이 구해질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잘 부탁해요, 형부. 또다시 금슬 집에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 그 밖에도 내게는 말도 안 하고 가구와 부엌용품을 사들이거나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내는 새 차까지 뽑았다. 필요해서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음대로 사들이는 건 기분이 나빴다. 왜냐면 그런 걸 살 때 쓰는 돈이 내 돈이기도 하니까.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그때마다 그냥 그래 하고 넘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아내에게 한마디 하기로 했다. 저기 지금 어디야? 지금 친구랑 밖에 있어. 무슨 일인데? 부엌에 처음 보는 주방기기가 있네? 아, 그거 최신형 렌즈야. 그거 하나면 튀김도 만들 수 있대. 대박이지? 대박이네. 그 정도 기능이면 가격도 만만치 않겠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돈을 너무 네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냐 하는 거야. 이렇게 비싼 걸 사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뭐?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난 그게 내 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더욱더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찌찌하게 굴지 마. 딱히 내 옷이랑 액세서리를 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돈 관리는 전업주부인 내 담당이잖아. 한도라는 게 있잖아. 생활 필수품이나 소모품은 언제든지 사도 괜찮지만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살 땐 나도 알려달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하고 처자랑 같이 사는 거 말인데 나한텐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정한 거야? 같이 사는 거 싫어? 내 가족이잖아. 술탄이 너무해. 싫은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도 안 할 거야. 아까 내가 한 말처럼 너 혼자 마음대로 정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아, 귀찮네 정말. 나랑 결혼했잖아. 그 정도는 자기가 참아야지. 뭐야 그 말투는? 결혼 전 모습이랑 완전 딴판이네. 여자는 다 그래? 무섭다 참. 사실 아내는 회사 내에서도 소문난 미녀였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결혼까지 겨우 꼴이 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게다가 결혼 전에는 예쁜 걸 과시하던 성격도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냥 못 알아챈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달리 반성도 없이 아내는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 역시 집안일에 거의 신경을 못 쓰게 되고 말았다. 새로운 상사가 부임하고부터 전보다 2배로 바빠졌기 때문이다. 새로 오신 키자키 부장님은 35살로 젊은 사람이었다. 사장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젊은 나이에 부장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미국 기업에 취직해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하는 엘리트가 올 줄 알았는데 부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하기도 전에 못한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그는 능력치 이상의 일을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오고는 현장에 휙 던져버리는 사람이었다. 정작 본인은 관리 능력도 실무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정말이지 일본 기업의 회사원들은 업무 효율이 안 좋구만.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다 잘렸을 거야. 미국은 실력이 모든 걸 말해주거든. 이제부턴 성과주의로 평가하겠어. 항상 입에 미국은 미국이면 을 달고 살았고 해외에서 일했다는 어필을 엄청 해댔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았다는 말이 듣기엔 좋지만 예상컨대 실력이 부족해서 그만뒀거나 잘렸거나 해서 일본으로 도망쳐온 것 같았다. 이런 이유로 일이 바빠진 나는 집에도 매일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도 집에 없네. 요즘 매일 이러네. 나도 꽤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편인데 집에 아내가 없는 날이 많았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아내에게 연락을 해봤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대학 친구랑 신주쿠에서 술 마시는 중이야. 또야? 요즘 밤마다 놀러 나가네. 뭐 어때? 집안일도 다 해놓고 나가는 건데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아, 그치. 집안일을 다 해놓긴 하지. 네가 아니라 장모님이
집안일은 거의 다 장모님한테 시키고 있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뭐가 됐든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잖아. 너는 집안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뭐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건 됐고 아까 이야기 말인데 같이 있다는 친구는 누구야? 왜 그런 걸 물어봐?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이름 정도는 말해줘도 되잖아. 키랄이라는 애야. 그 친구라면 나도 알아. 사귀고 있을 때 한번 소개해줬었잖아. 아, 그랬지? 근데 그 친구는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한 직장 동료였잖아. 근데 그게 왜? 방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 마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름만 같은 다른 친구야. 당신한테 소개해준 친구가 아니고. 아, 키랄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친구가 2명이나 있었구나. 요즘은 그렇게 특이한 이름도 아냐. 아까부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래서 몇 시쯤 들어올 건데? 이제 곧 들어갈 거야. 먼저 자고 있어. 그럼 나 먼저 잘게.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 연락으로 그 의심에 확신이 들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바람을 피우다니. 믿고 싶진 않지만 평소 태도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다. 물론 그냥 봐주는 일 따윈 하지 않을 거다. 곧바로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내가 살짝 의심하는 낌새를 보여서 몸을 사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탐정은 곧바로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믿기지가 않는군요. 설마 당신이었을 줄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충 감이 잡히시죠? 제 아내 말이에요. 탐정이 조사해준 증거도 있습니다. 시치미 때도 소용없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들켰다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어디서 알게 되신 거예요? 회사에서는 아내랑 같이 일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진짜 알고 그런 게 아니야. 친구랑 바에서 술을 마시는데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서 말을 걸었지. 그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귀게 된 거야. 그 매력적인 여자가 제 아내였다는 건가요? 그걸 알게 된 건 잠자리를 한 이유였어. 이야, 세상이 정말 좁네. 정말 그렇네요. 근데 두 사람 한 번만 잔 건 아니죠? 그걸 알고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죠? 그렇지. 정말이지 행동에 지조가 없으시군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한 건가요? 자네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사랑에 빠질 상대를 고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해놓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맹세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야. 믿어줘. 제 입장에선 부장님이 진지하든 가볍든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렇네. 그래서 마키 씨와는 헤어질 생각인가? 그렇게 되겠죠. 위자료는 얼마든지 주지. 그거로는 모자라요. 내일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나는 아내를 빼앗아간 상사와의 연락을 끝내고 아내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후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능하면 이 방법만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다음날 키자키 씨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물론 아내도 함께. 대체 우릴 왜 부른 거야? 이혼이랑 위자료 얘긴 변호사랑 하면 되잖아. 두 사람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때 마침 또 한 명의 인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자 키자키 씨의 아빠였다. 그렇게 거실로 들어온 사장님을 보자 아빠! 어떻게 여길? 설마 아빠가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사장님은 아무 말도 없이 키자키에게 다가가서는 으아! 아들에게 주먹을 한 대 날린 후 정말로 죄송합니다. 키자키와 마키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일개 사원인 내게 사장님이 무릎을 꿇고 있으니 그거야 당연하겠지. 사실 나는 대학생 때 주식으로 크게 성공했었다. 그렇게 몇 년간은 주식 거래로 큰 돈을 벌게 됐다. 당시 연수입은 억을 뛰어넘었다. 바로 그때 우리 아빠의 친구인 사장님이 나타나서 내게 투자 좀 해달라며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현재는 번듯한 회사로 자리매김했지만 당시의 회사는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망해가고 있었다. 은행 융자도 거절당하고 의지할 때라곤 나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바로 날 고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임원 자리를 달라는 것도 아닌 그냥 사원으로 고용해달라고 했던 데엔 이유가 있다. 단순히 말하면 힘들어서였다. 갑자기 돈이 생기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녀석들이 꼬였고 점점 사람을 불신하기에 이르렀다. 진심으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기회에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렇게 대주주 겸 사원이라는 이상한 위치가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사장님뿐이었기 때문에 키자키가 몰랐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자 키자키와 마키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마키에게도 어느 정도 저축한 돈이 있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았다. 아직 인간을 불신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말할 수 없었던 건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말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만날 테니 용서해주세요. 그 두 사람도 머리 숙여 사죄했다. 물론 용서는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실력 있는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고 두 사람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청구했다. 내 자산은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갖고 있던 거고 이 집도 결혼 전에 사둔 것이었다. 즉 재산 분할에서 그녀 몫은 내가 회사원으로 벌어들인 수입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면 맥을 못 추는 게 당연하지. 더욱이 키자키는 아빠에게 의절당하고 일자리도 잃고 말았다.